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도 뉴스 내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운명의 순간 초읽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8월 1일이 시한이거든요. 그때까지 합의를 못하면 25%의 상호 관세를 때린다. 이게 미국의 일방적인 지금 통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협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한번 25%를 맞고 나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높고 특히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현저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 협상도 언제 될지 하세올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은 미국 측의 대표단이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대부분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 있었더랬습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느라고요. 네. 우리가 먼저 워싱턴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워싱턴에서 또다시 우리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미국에서 스웨덴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하워드 러트닉 이 상무장관과 만나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오늘, 내일 이 2박 3일 정도가 최후의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구윤철 경제부 총리도 워싱턴 DC를 찾아서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미 상무장관부터 만났는데 만남의 결과는 어땠다고 보시나요? 예, 상당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 구윤철 우리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우리 경제팀에서는 최고위층입니다. 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워싱턴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예, 부총리 취임한 이후에요. 그리고 미국 측과도 담판을 한 것도 처음인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모두 총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무부가 이 수입 수출을 관장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카운터파트로 보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하고 더 어울리기 때문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카운터파트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직도 지금 워싱턴에 다시 컴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워드 러트닉을 만나서 이것도 비밀리에 만난 것이 예. 원래 일정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의전 없이 비공식으로 만나는 모임에서 서로가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고 예. 뭐 어디까지 요구하냐, 또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느냐, 또 한국의 실정, 미국의 실정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제 만남이 2시간 동안이나 이루어졌으니까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를 토대로 구윤철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합의를 하는 이런 2+2의 형식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 예. 현재 구윤철 우리 부총리와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의 상무장관의 대화 내용은 일체 언론기관도 옆에 없었고 예. 그 회담 내용도 공개가 되지는 않은데요. 예. 표정을 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그러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앞질러서 낙관적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예. 일본과 EU가 앞서 협상을 했죠. 관세는 15%로 지금 정했고 두 나라 모두 EU도 합쳐서 상당한 수준의 미국의 투자를 약속을 했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2천억 달러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게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특히 일본과 EU가 서둘러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는 바람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맞게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예. 사실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다른 경쟁국과의 형평성 문제거든요. 이렇게 일본이나 유럽은 15% 관세를 맞고 미국에 물건을 파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거입니다만은 우리는 만약에 25%를 맞는다? 그래 되면 사실 미국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본과 유럽 연합과의 경쟁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예. 이때 뭐 어쨌든 뭐 일본과 EU 수준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상호 관세율 15% 이게 목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자동차와 철강 이 품목별 관세인데 이 자동차 관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낮춰주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던 건데 일본과 EU에 대해서는 25%에서 12.5%로 절반 뚝 잘라서 낮춰줬으면 15%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호 관세는 물론이고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미국 수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퍼센트로 보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문제인데 문제는 요구 조건이죠. 요구 조건 투자율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숫자를 좋아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4천억 달러 하겠다고 장관들끼리 합의해 온 것을 백악관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색연필로 찍었고 4천억을 처음에 5천억으로 올렸다가 그것도 좀 부족해 하고 5,500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대수 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또 유럽의 경우에는 당초에 5천억 달러 정도를 가져왔었는데 이것을 6천억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본이나 유럽 전체를 합한 유럽연합이라는 게 27개 나라가 합한 겁니다. 유럽의 27개 나라와 합한 거하고 한국하고의 경제력을 그대로 단순 비교해서 한국도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 또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안이 처음에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게 무슨 황당한 1,000억 달러냐 해서 중간 과정에서 이미 2,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높아졌다는 게 지금 뉴욕 증권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 그런 보도인데 미국 측 요구는 일본이 당초 약속했던 4,000억 달러 정도는 해야지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도 4,000억 달러를 할 수 있으면 뭐 선뜻 이렇게 응할 수 있겠지만 그게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미국에 가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선박 쪽에 구체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미국이 필요한 쪽 이런 쪽을 지금 이른바 마가가 아니라 마스다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이 살려주겠다 그런 프로젝트에 현재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관건이 만약에 투자액을 줄이려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이 대목이 과연 어떻게 타협이 될지 또 우리 입장에서 과연 농산물 개방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난제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막판에 좀 파격적인 요구를 즉석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막판 협상을 조율 중인데 그런 갑작스러운 파격 요구를 할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워낙 예측 불허의 리더니까요. 현재로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일단 금액, 국민들에게 자국 국민에게 홍보하기 좋은 금액을 좀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쇠고기 30개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내가 쇠고기 수입하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지 않는 나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쌀 개방이라든지 쇠고기 문제 이거 안 들어주면 협상 타결 안 할래라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가 제일 황당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참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들어온 소식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이 대목을 보면
한국과 곧 끝날 것 같습니까? 하니까 오늘은 아니다. 예. 라고 못 박았다는 얘기는 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보겠다는 뜻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단단히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역대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한화 같은 경우도 올해 초였죠.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마스가 그런 전략 측면에서 주요한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재계 총수를 동원한 사례가 다른 나라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매우 이례적으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급거 미국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예. 자, 이게 상징하는 바, 의도하는 바 중에 하나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두 그룹 총수가 최근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분입니다. 예. 우선 한화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쓰러져가는 조선산업, 거기에 필라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특히 미국은 해군 함정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이걸 외국에 맡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이 존스법이라는 거 그동안에 있었던 존스법은 외국에서 절대 생산하지 못한다는 법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치고 들어간 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받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투자했다. 그걸 좀 미국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의선 우리 현대자동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에 관세 폭탄이 거의 나올 즈음에서 직접 백악관을 방문해서 우리 현대제철을 루이지애나에 짓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지금 좋은 대목 지적해 주셨는데요. 테슬라하고 거기서 AI 인공지능 16 이 제품을 삼성이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납품을 한국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최근에 새로 만든 공장 그 팹리스에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도 미국에 많이 투자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미 협력의 상징이 돼 있으니까 그 대목을 좀 감안하라라는 이런 움직임. 또 트럼프가 돌발적인 어떤 제안을 했을 경우에 현지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기업들의 총수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면에서 다목적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국내 경제 소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84제곱미터. 이 84제곱미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2,666만 원인데 이게 작년보다 1.2% 상승한 거거든요. 이런 상승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나온 통계는요. 국토부에서 매일같이 발표하고 있는 실거래가 계약을 하면 공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한 부동산 업체가 통계를 잡은 건데요. 역시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적지 않게 올랐다. 예. 그리고 특히 평균 가격이 13억 2,660억 원.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라는 걸 원래 우리 40년 전에 박정희 정부 때 만든 건데 국민들이 사치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적당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평형이다 해서 25.7평 그래서 그것이 84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국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13억이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 13억이라는 것을 젊은 청년들이 금수저로서 상속받지 않고 모아가기 위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예. 2024년 전분기 대비 1.2% 올랐다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은 평형 집값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똘똘한 작은 한 채 뭐 이런데 그러나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84제곱미터 국민 평형도 1.2 정도 올랐다 하는 얘기는 점점 더 이 부동산 환경이 만만치가 않게 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많이 오른 지역은 엄청나게 올랐고 떨어진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중요하지만 이 통계는 지역별 통계도 자기 사는 구역 또 앞으로 집을 살 곳 이거 자세히 촘촘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앞서 청년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저도 청년의 대표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매매가가 1.2% 작년과 대비해서 이제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못 사니까 비싸니까 뭐 전세나 월세를 많이 산단 말이죠. 다만 그 전세가 역시도 그 전년과 대비해서 4.9% 거의 5%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말이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같이 가는 경향이 높은데요. 예. 최근 1년간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이 4.9%나 올랐는데 매매가가 1.2다. 전세가 매매가의 3배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현재 그 두 가지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그 규제를 올 초에 강화하면서 아파트의 매매를 사고 팔지 못하는 그런 데서 일부 가격 상승세가 좀 멈칫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사람들이 사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좀 전세로 가자. 예. 이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보다 더 많이 늘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이제 또 하나는 현재 그 가격이 월세와 전세 그러니까 이 월세로 사람들이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제대로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세의 그 공급 물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월세로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전세 쪽은 전세 얻기도 힘들어지는 뭐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서민층들은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물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당장에 살 곳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